자, 어김없이 우리 요 올림푸스 특강을 방학 때도 안 멈추고 그냥 갑니다. 그래도 은근히 우리 올림푸스 강의 올리면 조회수가 40, 50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대체 왜 들어와서 들으는 거야? 대체 있는 거에 공부도 안 할 거면서. 제가 제 교재를 안 갖고 들고 왔네요. 그런 정신이 나갔군.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 논증 방법에 대한 파트가 지금 여기 와 있는 학생들은 천재 노교과서를 쓰는 학생이니까 2학기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미래인 교과서 쓰는 학생들은 이게 1학기 시험 범위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내가 왜 아까 한 학생이 안 왔는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학생한테 야 이거 또 나오는데 너 들을래?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는 읽었는데 답을 안 오고 안 오는 거지. 제가 이러고 삽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하나만 보내줘도 되는데 알았어 유나? 알았으면 끄덕여. 뭔지 모르지 이거. 그렇지. 글로리를 네가 봤으면 안 되지. 봤지? 봤어요? 왜? 아니 그냥 떠서 알았으면 끄덕여. 뭔지 알지?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논증의 타당성 평가하며 읽기가 고등학교 1학년 독서 파트에 나오는데, 요게요, 지금 중3 교과서에 원래 있던 녀석이야. 그러니까 지금 천재 노교과서는 이게 2학기에 나오는 건데, 사실 2학기에 시험을 한 번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얘를 시험 범위에 넣는 거예요. 원래는 넣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올해 넣을 때 있고 안 넣을 때 있고. 지금 천재 노교과서 2학기 내신 예상해보면 1단원 문학단원 나오고 아마 2단원의 저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문법단원. 그걸로 아마 다 퉁치지 않을까. 얘가 찬밥인데 우리는 알고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 일단 논증이라는 건 뭘 뜻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논증. 자,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 이유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주세요. 이게 나중에 니네가 만약에 중학교 교과서대로 보니까 예전 교과서죠. 이제 내가 배우는 교과서 이미.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 녀석이 없었던 녀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장하면 그 뒤에 뭐가 붙는다고 얘기해? 근거를 얘기하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가요? 네, 이유라는 새로운 녀석이 바뀐 교육 과정에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 준비하면서 얘 뭐야? 라고 되게 이상하게 봤던 부분이에요. 이따가 이유가 뭔지는 밑에 가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내 주장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걸 논증이라 그러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걸 논증이라고 한다. 혹은 주장 가이를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 간의 모두 관계도 논증이라고 하는데 얘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 개념? 얘는 말하기, 토론 같은 데서 주로 쓰는 관점이라면 얘는 글을 쓰는 데서 주로 많이 쓰는 관점.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그러면 야운대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논증의 요소는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는 부분을 뭐라 불러요? 주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주장,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찐 말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이라고 해요. 나머지 것들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요 올림푸스 교재가 내신에 맞춰져 있는 교재인 거는 알죠. 컨셉 자체가 있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주장하고 이유하고 근거 말을 조금 바꿔놓는 이런 식의 장난은 안 치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나눠놨잖아 이것들을. 그렇다면 이따 올림푸스 뒤에 문제에서도 나오지만 얘 근거를 이유라고 해놓고 이유를 근거라고 해놓는 아주 짜잔한 문제들을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낼 수 있습니다. 가가지고 선생님 이 말 이거 맞잖아요 하고 따져가면 선생님이 얘기하겠지 그건 근거라고 할 수 없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에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식으로 수능만 공부하던 애들은 큰 틀에서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신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정말 짜잔하게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의미 한번 갑시다. 그러면 자, 이 주장을 하는 뭐가 있대? 이유라는 게 있답니다. 자,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자, 여러분 어디에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주관적 요인이에요.
주관적 요인이라고 한다라는 건 뭐하고 반대되는 거야? 밑에 있는 근거하고 여러분 대비시켜서 보시면 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면 얘는 뭐가 돼? 사실이고 증명이 뭐한 것들이야? 가능한 것들이죠. 그럼 보통 근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 왼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자, 근거.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에는 주장과 관련한 뭐가 들어와? 사실, 통계자료, 연구 결과, 사회적 현상 등이 있다. 즉, 우리가 니네 중학교 교과서, 지금 교과서에서는 그걸 얘기하죠. 통계 자료를 가져오면 뭐가 올라간다? 신뢰성이 올라간다. 그런 거 얘기할 때 들어가는 자료가 근거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출처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새로운 교육 과정에 들어간 겁니다. 아울러 근거에 해당하는 자료의 작성 시기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원래 없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바뀐 교과서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이번에 천재 로글과서 쓰는 학생들 숨은 보물 고추 공부하면서 봤지? 타당성을 따졌던 거 뭐야? 우리 민족과 찰떡 궁합인 향신료다라는 말의 타당성을 따져봤을 때 뭐 더 자료를 찾아봤었어? 잠깐, 니네 시험 본 지 얼마 지났니? 지금 불과 2월 말에 봤으니까 3주 지났거든요? 경력이 어떻게 3주를 안 가니? 기억나? 1인당 고추 소비량이 나왔고요. 하루 소비량. 근데 그 뒤에 네이버 검색창 같은 표시 있고 거기서 더 찾아봤지. 자, 우리가 원래 글에는 2009년도 자료를 갖다가 썼고 내가 그게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몇 년도 자료를 더 찾아봤었어. 2016년도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의 순간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어느 시기의 근거를 더 가지고 와야 돼? 오래전 아니면 최근? 그런 것들에 대한 선후관계에 대한 것도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묻겠다는 거야. 그 시기에 맞는 것들. 예를 들어 조선 시기에 대한 어떤 사회생활에 대한 주장을 할 거야. 그러면 근거를 언제를 가져와야 돼? 당시의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예를 들어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육류 소비량이 많아 적어? 많잖아. 근데 그럼 조선시대 때도 고기를 많이 먹었다라고 주장해. 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1인당 고기 소비량을 조선시대 때 가져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자료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신뢰성을 따져보는 게 새로운 교육과정에 들어간다. 자, 그럼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유라는 거. 자, 글쓴이가 주장을 합리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이야기한답니다. 즉, 어떤 근거가 아니라 이 근거를 가지고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글쓴이의 가치관, 세계관 등이 포함되어 설득력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없던 거예요. 전에는 없던 겁니다,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선생님들도 오류가 날까봐 얘를 문제로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따 문제 보면 알겠지만 되게 애매해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 고기를 먹으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거야. 내가. 그러면 근거가 뭐야?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성격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 그럼 나는 왜 그런 거를 하게 돼? 살이 찌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유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덜 먹어야 된다라는 연결관계로 가는 거지. 고기를 먹으면 안 좋아지는 점을 근거로 대고 거기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갖다가 더 뭐 해주는 거야? 결합시켜주면 주장이 훨씬 더 어떻게 돼? 아, 왜 저런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얘는 사실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얘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는 이쪽에서, 걔가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이유에서 따져줘야 돼. 이게 좀 애매한 개념으로 새롭게 들어가 있어요. 저도 왜 어떤 선생님이 이런 걸 넣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새로 이것도 또 들어간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존에는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갖다 넣는 걸로 끝을 냈는데, 뭐에 대한 뭐가 있어요?
반론에 대한 반박. 자, 여기다가 쉽게 적어 놓으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반론까지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더 완벽한 주장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어. 그럼 예상되는 반론은 뭐가 되겠어? 고기 안에는 단백질이 있고 단백질은 필수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고기를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고기를 안 먹었을 때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는 예상되는 반론을 다시 갖다가 데리는 거죠. 자, 그러면 니네가 생각할 때 반론에 대한 반박은 그래 초반부에 나오겠니? 뒷부분에 나오겠니? 당연히 뒷부분 마지막에서 한번 띄워주고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 수능에서는 문제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지금까지 연습했을 때. 그 다음 글에 나타난 전개 방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거 물어볼 때 예상되는 반론을 먼저 제시한 뒤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걸로 딱 글 읽을 때 체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논증의 방법 나옵니다. 도대체 그럼 상대방을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순서로 제시하는가를 가르치는 방법이 논증의 방법이고요. 얘는 글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어디에서도 가능합니까? 토론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일단은 잠깐만. 논증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보시면 목적이 뭐야? 논증의 목적. 유나야, 이름 얘기하면 안 돼. 민. 그러면 구분되겠다. 목적이 뭐야? 논증.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 주장이야. 주장의 목적은 뭐니? 결국 주장을 해서 뭘 하는 거야, 상대방에? 좀 물어봐야겠다. 2학년, 2학년 때 설명하는 글입니다. 설명하는 글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설명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설명하는 글의 목적은 뭐였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거. 자, 그럼 이제 넘어와서, 근데 윤이 더 익숙하다, 그지? 그게 더 낫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뭐야? 예, 설득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하면 뭐라고 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논증이라는 거. 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주장하는 문학이나 혹은 문학은 주장하는 글은 아닌 거고 어떤 글들이 이러한 논증 방법을 사용할까? 논설문, 주장하는 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장하는 글 또 그 다음에 자, 우리 뭐 선거 때마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해? 저를 뽑아주시면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문? 예, 연설문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저 용돈 올려주시면 저 뭐 할 거예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라. 자, 그럼 그냥 올려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용돈 올려주시면 뭐 성적도 뭐 올릴 거고요. 뭐 집에도 일찍 들어올 거고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뭔가를 건의하는 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매체 자료가 활용되는 부분도 있어요. 매체 자료를 가지고 이 주장, 설득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글?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이 제품은요, 한번 바르시면 남자친구가 10명씩 생긴다는 바로 그 제품, 여름에. 왜? 생길 수도 있지. 바르면 생길 수도 있지. 이런 거 뭐라 그래? 지금 내가 뭐 했어? 이 제품에 대한 사기? 광고? 오케이. 자, 이게 들어간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광고도 결국은 논증 방법을 활용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나와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한 학생들이 모두 하버드에 다닙니다.
여러분 하버드에 가고 싶나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 이 제품을 쓰셔야 돼요. 이거 다 논증 방법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헛된 논증을 하기도 하죠. 누가 나와서 얘기할까? 누구지? 니네한테 요새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이 누구야? 장원영? 장원영은 이걸 써요. 이러면 니네도 쓰면, 그러면 너도 이거 쓰면 뭐가 돼? 장원영이 될 거야. 같은 말도 안 되는 논증 방법, 잘못된 논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걸 뭐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글들에서 사용되는 논증의 방법은 뭐가 있고, 얘를 좀 이론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연역가죠. 자, 연역.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마 저랑 비슷한 저보다 한 10살은 많으실 거죠. 그죠?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40대 중반, 좀 많으시면 50대 초반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 당시에 저희 선배님들이, 여러분 부모님 같은 선배님들이, 부모님의 부모님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공부해라 라면서 사준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뭐? 아니고, 뭐? 수학의 정석? 에이, 그런 거 말고요.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엄마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논리야 놀자 책 사달라 그런 적 있어? 아니면 읽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뭐고? 이 얘기 하시면 어머님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비밀을 얘기해줘도 되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때는 부모님들이 야, 이 책 읽어야지 너도 수능시험 볼 수 있다라. 그러니까 예전에 오해가 있었던 거야. 수능시험이 이런 지식 테스트가 아니라 IQ 테스트다라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읽어야지만 수능시험을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막 해줬던 논리야 놀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라도 진짜 부모님한테 확인해서 부모님이 그 책을 읽었다, 혹시 감명 깊게 읽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운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요. 자, 어쨌든 그 안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연역과 오늘 우리가 논증 방법의 귀납이라는 걸 어떻게 적용시키는가가 그 책에 되게 여러 케이스로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책 이후에 부모님들이 또 한 번씩 자식들에게 너 이거 읽어야지 서울대 갈 수 있다라고 사준 책이 뭐야? 정의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건 이제 아직도 읽는 책이 됐으니까.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읽어봤나 보네, 정의란 무엇인가를. 초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본 거지? 기억나는 내용? 안 읽어봤어? 내가 지금 물어볼까봐 지금 안 읽었다라고 그러는 것이. 이거 너무, 아까는 맞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러고 있다가 아니라 그러는데, 기억나는 거. 에이,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기차가 가는데 기차를 내 쪽으로 틀리면 기차 사람들을 다 살리는데 대신 내가 죽는 대신 기차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어. 그럼 뭐 할 거냐? 뭐 이런 거 묻는 책. 그게 그럼 알면서 고개다 끄덕이면서 안 읽으죠. 안 되겠어. 자, 일단 연역 갑시다. 자, 거기서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하는 방법인데요. 연역은 자, 일반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인 원리니까 얘는 일반적인 말 대신 뭐라고 쓸 수도 있어? 보편적인 원리에서 특수하고 여기다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연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큰 원리에서 특수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은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대? 3단 논법이라고 배웁니다. 자, 여러분 수학에서 수학 1인가요? 수위 1을 미리 선행한 학생들은 얘를 어디서 배웠어요? 통계에서 배우나요? 확률에서 배우나요? 뭐에서 하가 배운다 그러더라고, 이런 거에서. 배우죠. 이런 거. 그래서 거기하고 조금 다르긴 할 텐데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일단 3단 논법이니까 몇 가지가 나와야 돼? 3가지가 나옵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3단 논법이고요. 자, 그럼 대전제가 가장 어떤 거야? 일반적인 거죠. 그럼 결론은 그 일반적인 거에서 이끌어내는 매우 뭐한 내용이겠어?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아주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하죠. 자, 모든 사람에다가 뭐라고 표시하시고요. A라고 표시하시고 죽는다에다가 뭐라고 표시합니까? B라고 표시해보죠. 자, 그럼 소크라테스는 A, B도 아닌 뭐가 돼 그러면? C가 되고 사람이다에 위에 나온 뭐를 표기했으면 돼? A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소거를 딱 해보면 A가 없어지면 자, C는 뭐라는 결론이 나옵니까? B가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3학년 니네 중3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해볼까? 사람들 사이 문제는 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층간소음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럼 결론은 층간소음은 뭐로? 예,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일단 논리적인 구조를 보라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특징부터 보죠. 자, 대전제가 모든 사람은 죽어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데 안 죽는 사람 있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이 참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럼 대전제가 맞으면 결론은 무조건 뭐가 될까요? 자, 모든 사람은 죽어. 근데 소크라테스가 모든 사람에 들어가 있죠. 자,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지금? 소크라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해주자면 대전제가 바깥에 있고요. 결론이 대전제 안에 이미 뭐로 들어가 있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는 결론이 나와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야. 잘 봐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라는 결론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야? 대전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집합의 관계를 본다라면 대전제가 맞으면 결론도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맞아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역을 쓰는 방법들은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 아, 장점은 뭐겠어? 연역은 주로 어떨 때 쓸까? 확실하게 뭔가를 뭐 할 때? 확인하려고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진 않아요. 이 연역이라는 걸 쓰는 것들은.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깨트리는 방법은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참이면 항상 얘가 참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얘를. 예, 그렇습니다. 대전제가 거짓임을 밝히면 결론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돼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면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건 확인할 수 없는 결론이 돼버려요. 이게 연역의 특징입니다. 요게 왼쪽에 다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만 잠깐 밑줄만 긋고 갈게요, 그러면. 자, 연역은 전제된 내용으로부터 결론이 도출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전제라고 부르는 녀석인 거고요. 그러므로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한 연역 논증은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 즉, 대전제가 거짓이면 결론도 거짓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결론이 전제를 기반으로 하므로 전제된 내용을 벗어난, 자, 이미 이것도 여러분 아까 설명한 대로라면 뭐라고 설명해? 이미 결론이 대전제에 뭐에 있다? 부분집합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결론으로 도출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연역 논증을 발전시킨, 자, 누가 나옵니까? 데카르트가 나옵니다. 데카르트가 근대를 연 철학자라고 했잖아. 뭘 했던 사람이야? 그치. 철학 전공이 아니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썼던 사람이 연역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존재, 모든 있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는 존재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하고 있어.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야?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했던 거. 데카르트가 사용했던 거. 이겁니다. 자, 이렇게 연역을 하고 나면 뒤로 가서 이제 귀납으로 가겠습니다. 자, 귀납은 특수화하고 적어 놓으십시오. 거꾸로. 구체적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례들에서 가져옵니까?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들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개별 이거 나오네요. 인간은 심장이 있고 말은 심장이 있고 소는 심장이 있고 개는 심장이 있고 쥐는 심장이 있어. 자, 근데 인간하고 말, 소, 개는 다 뭐야? 동물이죠. 자, 그럼 결론. 아, 포유류군요? 포유류래요. 자, 얘네를 묶어서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라는 거 나옵니다. 얘네가 어느 게 구체적이야? 포유류가 심장 있는 게 구체적이야? 말이 심장 있는 게 구체적이야? 말이 있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모아서 일로 가는 거. 자, 얘를 표식으로 하면 A1은 뭐다? N이에요. 자, 그럼 A2도 뭐다? 아, N이 아니고 B로 가야 되겠구나. 자, B겠죠. 좀 쭉 가서 AN은 B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납법이 확실하게 되려면 뭐 할수록 귀납이 확실해질까요? 이 사례가 뭐 할수록? 예, 사례가 많을수록입니다. 참일 확률이 높죠. 결론이 있는 거에서. 그리고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라는 건 전에 알던 거야? 전에 모르던 거야? 모르던 거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주로 검증하는데 많이 쓸 겁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예, 주로 과학에서 그래서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윤한테 주사를 넣었더니 내가 지금 이제 새로운 음식이 나왔어. 근데 맛있을지 맛없을지 모르겠어. 자, 윤 이거 한번 먹어볼래? 먹어보고 맛있대. 자, 민 이거 한번 먹어볼래? 먹어보고 맛있대. 아, 그러면 이 음식이 뭐 하겠다? 맛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근데 단점이 있죠. 내가 먹었을 때 그게 맛있다라는 보장을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니네 입맛이랑 내 입맛이랑 어떠? 다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본 니네 2명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귀납을 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벗어나는 뭐가 있어야 돼? 예외적 사례를 발견하면 귀납의 논리는 깨지게 됩니다. 어떤 거 찾으면 돼? 그럼 얘는 포유류 중에서 뭐한 애들? 심장이 없는 녀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또 뭐 이렇다고 여기에다 대고 심장 없이 태어난 애들은 그럼 포유류가 아닌가요? 이상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귀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보면 뭔 단어가 있어요? 일반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말에 되게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어요. 일반화. 니네 보통 예를 들어서 저기를 봅시다. 신정중학교 학생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데 신정중학교 두 번째 학생이 또 사고를 쳤어. 세 번째 학생이 사고를 쳤어. 그럼 나는 뭐라고 생각해? 신정중학교 쓰레기네. 남겼어. 쓰레기네. 그럼 너 그 말을 듣고서 그거에 반박할래 안 할래? 할 수 있지. 날 봐요. 난 쓰레기 아니란 말이에요. 에이, 뭐 하나만 보면 열을 알지. 뭐 굳이 너를 봐요. 뭐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니 내가 뭐 싸울 수 있겠지만 이런 걸 보통 뭐라고 불러? 성급한 일반화. 예, 그렇게 얘기하죠. 성급한 일반화라는 게 뭐야? 케이스를 어떻게 했고 매우 적은 케이스를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럴 거라고 성급하게 결론 내버리는 거니까 그 말에 이 귀납의 위험성이 들어있긴 하죠. 모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귀납에 되게 중요한 걸 하나 보시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자, 귀납 논증은 개별적 사실로부터 논증하는 방식으로 결론과 상이한 반례가 등장할 경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고 또한 도출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개별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때? 불가능해요. 따라서 귀납 논증을 통해 얻은 결론은 자, 여기다 밑줄 그으세요. 절대적 사실이기보다는 확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얘를 중학교 교과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잠정적으로 참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만 참으로 인정하겠다? 다른 사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참이라고 하겠다.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납 논증을 발전시킨 사람은 어디야? 베이컨이거든요. 베이컨 누구? 영국의 경험주의자들. 우리 얘기했어. 프랑스나 독일의 관념주의자, 아까 얘기했던 데카르트. 그 사람들은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이성의 힘. 근데 영국 쪽은 내가 본 것만 믿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방법이 그대로 여기서 드러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있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요게 한번 예전에 수능 시험에 한번 이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수능은 아니고 3학년 모의고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잘 봐봐. 자, 포유르는 심장이 있다는 일반적인 거야? 아니면 개별적인 거야?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넣어볼게요. 포유르는 심장이 있대. 그러면 윤은 포유류야. 맞잖아. 그러면 윤은 뭐가 있다? 심장이 있다. 심장 있어? 자, 얘는 포유류는 심장이 있다라는 건 뭘로 알아낸 거고? 귀납인 거고요. 그 귀납에서 윤이 심장이 있다라는 걸 다시 뭘로 활용할 수 있어? 연역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잘못 개념을 갖는데 연역과 귀납을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연역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리는 뭘로 만들어진 거야? 귀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어. 그러면 귀납을 여러분 깨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포유류는 심장이 있는데 윤은 포유류인데 윤은 심장이 뭐한 결론이 나오면 돼? 없는 거. 자, 귀납을 깨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하면 되고 연역을 사용하면 되고 연역을 깨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 귀납을 사용한다. 그래서 얘네는 그래서 서로 뭐 하는 거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역설적인 관계로 물려있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별개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게 철학적으로도 이걸 물었던 3학년 예전에 4년도가 6년도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녀석을 있는 거. 자, 요거를 그러면 한번 왜 그러면 도대체 논증 방법을 국어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느냐? 어디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주장하는 글을 한번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서론, 본론, 뭐해? 결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서론 부분에서는 뭐 해야 돼? 주장하는 글에서는 내가 이 글을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요즘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때문에 쓰레기를 길거리에 많이 버려서 문제가 너무 더러워져서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할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론입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자, 그럼 본론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 뭐를 제시해 주는 부분이야? 근거를 제시해. 근거와 이유를,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는 이유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네. 자, 근거 1, 근거 2, 근거 3입니다. 자, 그럼 결론에서는 다시 한번 그걸 뭐 해야 돼?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뭐 하게 돼 있어? 강조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구조죠. 자, 여기에 우리가 앞에 나왔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연역과 귀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니? 자, 근거 1, 근거 2, 근거 3. 근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장에 대한 뭐가 올라가요? 타당성이 올라가지. 자, 그럼 여기가 뭐가 사용된 건가요? 귀납이 여기 사용된 거예요. 귀납의 논리가 본론에서 근거를 여러 가지 제시해 주는 걸로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역은 어디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연역은 이 요약과 강조입니다. 자, 귀납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 나왔어.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너에게 뭐 하는 거야? 적용시켜서 강조하는 거야. 너도 그래야 된다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있는 거에서. 이해돼? 될 때까지 얘기할 거야. 돼, 안 돼? 정말? 나 물어본다. 테스트 돼? 그래서 사실은 니네 교과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최근에 뭐가 늘어나고 있다?
빛공해가 너무 많아. 자, 그래서 근거 1. 사람에게 야간 조명이 안 좋다. 2. 동물에게 안 좋대. 3. 식물에게 안 좋아. 자, 그럼 결론은 뭐야? 빛이 모든 생명에게 뭐하다? 좋지 않다. 자, 그럼 결론에서 연역을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너도 뭐라는 거야? 하나의 생명체야. 그럼 너도 야간 빛이 있으면 뭐하다? 건강에 좋지 않다. 그걸 예를 살짝 돌리면 빛이요. 야간 조명이 없어야지만 너도 뭐 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마지막 연역으로 마무리하는 게 니네 3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아마 안 할걸? 그걸 하는 건 신정 같은 경우 시험 2번 볼 때 2년 전에까지는 했었어. 근데 너는 그때도 시험 1번 봤었으니까 상관이 없고. 시험 2번 봤으면 좋겠어. 추석 때 놀러 가지도 못하게. 어차피 못 놀러 가는군요. 자, 우리는 내신 3주만 하자. 2주, 3주. 안 해도 되지. 그냥 그러면 내신을 밤 10시에 하는 거 어때? 뭐 또 내신 잘 봐서 뭐하게? 내가 얘기하잖아. 중학교 내신을 써먹을 수 있는 건 네가 아이돌 가수가 돼가지고 중학교 성적표를 까지 않는 한은 써먹을 데가 없다고. 더더욱이나 쓸모 없잖아. 쓸모 있을 수 있겠다. 요새 경쟁률이 좀 세졌어. 만약에 난 그런 상상도 해봐. Y군, J군은 안 되고, 이랬을 때 둘이 친구 관계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뭔지 알지?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있는 거,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증 타당성 평가하면 할게요. 여러분, 타당성이라는 건 뭘 뜻해? 이게 합당한 논리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거겠죠. 자, 일단은 뭐를 찾아본대? 논증의 요소인 주장과 이유, 근거, 그리고 반론에 대한 반박 1, 2, 3, 4. 자, 그럼 뒤에 나오는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예요. 개에다가 뭐가 사용돼 있어? 그걸 설득해서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방법, 논증 방법도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판단하라. 첫 번째. 나머지 건 안 봐도 뻔한 얘기입니다. 꼭 보세요.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평가한다. 주장과 근거를 연결하는 이유가 납득.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이유가 주장하고 근거를 내가 왜 주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이 납득이 가능하냐 이거지. 그게 설득력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 다음에 연역 귀납 등이 논리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인가? 반론에 대한 반박이 타당하며 설득력이 있는지. 여러분 중학교에서는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있었거든요. 원래 공정성이라는 걸 따져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뀐 것 같아. 빠졌더라고. 내가 아까 얘 연구하면서 봤는데 공정성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니네 3학년 배우는 교과서에는 요게 하나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A 학생이 너무 못됐어. 이러면 좀 그런데. 좀 극단적인 얘기를 돌아야 되니까. 누가 봐도 맞는 얘기인데, 자, 한번 물어보자. 너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사형이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사형이요?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형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합법적으로 뺏는 거가 난 되게 우스워 보여.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했을 때 뭐의 인권이나 혹은 권익을 생각해 주는 거야? 소수에 대한 것들. 예를 들면 자, 너는 불필요한 곳에 돈 쓰는 거 싫지?
자, 그럼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왜? 장애인들 때문에 굳이 비싼 돈 들어가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느니 너의 이 교통요금을 깎아주면 되잖아. 논리적이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따져보는 게 원래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제 교과서마다 걔를 선택하느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얘 EBS 교재에서 딱 주장하는 건 딱 이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사실 교과서 만들 때 그렇게 제시되는 것 같아요. 왜 뺐을까 이 부분은? 안타까워요. 저 앞으로 저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긴 한데 있는 거에.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뒤에 글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해서 쭉쭉쭉 있는데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을 것 같아? 9시 24분입니다. 그럼 이제 30분 남았거든요. 글 많이 봐야 3개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볼까요? 여러분이 넘기면서 재밌어 보이거나 해보고 싶은 거,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잖아. 따라서 내가 배울 교과서에 이 글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나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제목이 땡기거나 좀 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해보시죠. 근데 제가 지금 저 영상을 봤는데 무서운 일이 생각났어. 녹음이 되고 있네요. 지금 소리가 안 들어갈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아마 그냥 계속 이렇게만 나온다고. 뭐 해볼까요? 그냥 제일 먼저 나온 거니까 앞에 거 한번 하고 뒤에 거 한번 볼까요? 냉장고? 너무 쉽는데 여러분 요게 독서 교과서거든요. 자, 니네가 지금 보면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에서 이번에 그래 예를 들어서 니네 시험 범위에 했던 뭐가 있어? 세계에 보면 고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거 나무늘보. 니네는 시험에 안 나왔고 니네는 나왔던 거고. 그 글 하나를 정말 뭐해? 외울 정도로 막 세세하게 뜯어서 시험 준비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이런 글들이 아마 시험 범위에 한 5-6개씩 들어올 거예요. 있는 거에. 더군다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비문학 제시문까지 여러분들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 나오는 요 독서 파트하고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나오는 독서 파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선택 과목 있잖아요. 국어. 선택 과목 할 때 독서가 만약에 시험 범위인 학기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애들 수도 확 줄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해보겠다라고 생각. 왜냐면 비문학 푸는 거니까 그냥 자기 혼자 해보겠다라고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면 꽤 많아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글을 읽는지 그리고 어떤 글들이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저하고 이런 거 수업을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보면서 이런 걸 많이 연습이 된 상태라면 굳이 여러분들도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문학이 제일 설명할 때도 선생님들이 할 때 비효율적이야. 니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야. 중학교까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연습하시고 고등학교 가서는 여러분만의 독서법을 좀 만드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만의 독서법을 만드시고 글의 구조를 익히셔야 돼. 자, 가봅시다. 그러면 자, 얘하고 뒤에 가서 가보죠. 자, 냉장고는 현대 문명 혜택 중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필수품이다. 현대인들은 냉장고가 주는 생활의 편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고, 자,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가 글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냉장고가 주는 생활의 편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당연한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자,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어때?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야, 너건 너무 당연한 걸로 생각해 왔어 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할 거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냉장고가 주는 생활의 편리를 이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냉장고의 편리성을 뭐 하고자 하는 태도가 바로 보여? 네, 비판하려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게 글의 그 단어 하나의 느낌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냉장고 없이 생활하는 것을 상상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네요. 하지만 나오네요. 그래서 냉장고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 아까 여러분 주장하는 글에 서론 부분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치, 문제 상황인 거지. 자, 문제 상황. 사람들이 너무나 뭐 하는 거야? 냉장고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걔가 주는 부작용들을 뭐 하고 살고 있다? 잊고 살고 있다라는 문제 상황이 제시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냉장고 사용의 문화의 부작용을 살피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밑에는 그거에 대한 뭐가 제시가 되겠어? 근거가 제시가 되겠지. 근거가 뭐겠어, 그러면? 냉장고 때문에 안 좋아지는 점이 하나, 냉장고 때문에 안 좋아지는 점 둘. 제시될 거야. 자, 그럼 가봅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여러분? 근거 하나 할 때마다 밑줄 긋고 뭘 표시해줘야 돼? 근거 하나, 둘, 세 개를 눈에 띄게 여러분들이, 자, 논술학원에서 국어 배울 때는 그거를 뭐 하겠어, 여기다가? 쓰게 했지. 있는 거에서.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시간 내에 문제 못 풉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 이제는 나와 있는 거에다가 뭐 하는 훈련해야 돼? 바로 위에다가 더 씌워서 여러분만 딱 니네가 볼 수 있는 나만의 노트를 만드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냉장고 사용 문화의 부작용으로는 먼저 전기와 화석 연료의 사용에 확대를 들 수 있다. 자, 그럼 나왔네요. 첫 번째. 화석 연료 사용에 뭐가? 확대. 너무 쉽죠? 이거는 생각하는 것만큼. 전기세 뭐 한다는 거야?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이런 거. 우리가 언제 먹을지 모를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가동하면 전기를 소비하게 되고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된다. 더욱이 저장 용량이 크고 냉각 성능이 뛰어난 냉장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냉장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성능이 우수해지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 화석 연료의 소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냉장고 사용 문화는 전기와 화석 연료의 대량 소비를 통해 환경을 위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근거가 뭐야? 화석연료 사용에 확대를 둔다는 거잖아. 여러분, 그러면 이유를 한번 생각해봐. 자, 얘는 그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요 단원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가 객관적인 근거가 타당한다라는 걸 증명해 주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전기를 쓰는지를 뭐 하는 자료가 있어야 돼. 실험으로 증명한 거나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얘가 더 근거가 확실해지겠지. 자, 그렇다면 냉장고에 대한 부작용이 많고 화석연료가 늘어나 중간에 뭐가 껴 있어야 돼? 이유가 껴 있어야 되거든. 자, 이 사람은 냉장고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만 해주지는 않는다라는 이유를 갖고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인 거지. 있는 거에서. 꼭 편리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이유를 주관적인 견해, 가치관으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야. 이게 애매하잖아. 그렇잖아. 여러분, 이걸 평가하는 문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좀 어이가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에게 또 하나 그런 문제를 주죠. 내가 니네 학교 선생님으로 가면 생기는 문제점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얘를 비판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근거. 전기와 화석연료 사용의 확대를 들 수 있다. 얘를 비판하시려면 어떤 근거를 들이대요? 기술이 발전하면 전기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뭐가 개발돼? 기술. 그러면 냉장고도 사이즈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건 아니다. 오케이. 혹은 화석연료가 아니라 최근에 에너지가 뭘로 대체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로 대체되고 있다.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대체 반박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자료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런 거 고르는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또한 냉장고 사용 문화는 불필요한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가 있다. 자, 두 번째 근거입니다. 불필요한 생명의 희생을 강요하는 문제가 두 번째입니다. 냉장고가 자, 냉장고를 이용하게 되면서 사람들을 당장 소비하지 않는 식재재를 구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냉장고에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생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채소와 과일 같은 생명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의 상당수는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특별한 외형적 변화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었다가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대. 결국 현대인들은 냉장고 사용을 통해 애꿎은 생명을 불필요하게 희생시키는 비생태적 습관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의 이유를 잘 보시면 현대인들의 습관에 대해서 매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결국 냉장고에 안 먹은 음식을 갖다 놓기 때문에 쓸데없이 육류 같은 것들을 뭐 하게 돼? 불필요하게 희생해서 넣고 있다가 그마저도 어떻게 한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거 2까지 나왔습니다. 자, 한편
냉장고 사용 문화는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대인들이 자주 먹는 이게 뭐겠어, 그러면?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 가공식품과 고기류는 현대인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음식들이 주로 보관되는 곳이 냉장고이다.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폴 박사 복사가 여자가 농사 7만. 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통계,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실험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오죠. 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고기와 정제된 가공식품을 먹은 여성은 결장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냉장고 문화의 효시인 미국에서는 1988년 전체 인구 23% 비만 환자가 94년도에 그 다음에 2008년에 39%가 늘어났으며 현재 과체중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 오,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이 현대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사람의 이게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게 치면. 자, 얘도 그럼 비판해 보세요. 얘도 반론해 보세요. 자, 냉장고가 음식물을 오래 보관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주로 보관되는 고기류, 가공식품류가 늘어나서 비만을 늘린대. 자, 얘를 비판해 보세요. 성급한 일가 뭐 때문에? 좀 냉장고에 그러니까 약간 패스트푸드, 정크푸드가 늘어나서 비만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냥 냉장고에 그냥 많이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아니라 맥도날드 가서 먹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것도 가능하고요. 냉장고가 음식물을 오래 보관해 주잖아. 샐러드를 보관해. 야채,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장고에 뭐 보관해? 김치, 뭐를 보관해? 나물을 보관한다고? 잠깐만. 저거 뭐지? 나물? 김치. 봐봐.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장고에 김치 보관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보다 어때? 비만율이 적잖아. 그러니까 이거 미국에만 국한되는 거로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시켰어? 이거를 뭐 하라고? 비판해보라 그러죠. 이런 걸 무슨 읽기라 그래? 이게 비판적 읽기예요. 여러분 비판적 읽기라는 건 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까라는 게 아니야.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뭐 하는 거야? 따져보면서 읽으라는 거고, 이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거나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로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거든. 자, 그럼 마지막 거 봅시다.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돼? 주장, 이유, 근거 다 찾았어. 하나 안 한 게 있지. 예상되는 반론이 아직 안 나왔어. 잠깐 봅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가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이나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생활의 편리를 증진한다는 장점을 간과한 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네요. 예상되는 뭐에 대해서? 반론에 대해서 다시 뭐 하는 거야? 다시 반박을 해야지. 자기 주장이라면. 자, 그러나 냉장고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냉장고 사용으로 인해 과도한 자원을 소비하고 불필요한 생명이 희생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와 부작용을, 자, 마지막 최종 주장이겠죠?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냉장고 사용 문화를 되돌아보고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주장하는 글의 특징이 다 나오죠. 주장, 그 다음에 근거, 이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까지. 요 네 가지를 다 요 단원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파악하면서 읽으라는 게 이 내신 단원의 핵심인 거지. 자, 윗글을 통해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 찾으랍니다. 자, 여러분 요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고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뭐한 내용? 앞에서도 언급한 거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언급되지 않은 걸 얘기해요. 추측할 수 없는 것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1번. 냉장고 사용으로 현대인들이 얻게 되는 편리함. 나오죠? 뭐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 그런 얘기 있다가 아까 했지만 냉장고의 발견이 현대 사회를 만들었다. OX.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니네가 이제 세계사 배웠을 때 얘기하지만 그거 있지. 그 신학로 개척 시대.
그때 사람들이 그 멀리까지 못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배를 타고 가다 보면 괴혈병이나 구루병 같은 것들이 영양소 섭취를 못해서였거든. 그래서 근데 냉장고가 생겼어. 무한대 뭐 할 수 있어? 예, 무한대 여행을 할 수 있게 돼.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안에 주로 보관되는 음식이나 식자재는 주로 뭐였어? 육가곡물처럼 비만을 유발하는 것들이었고, 냉장고 사용이 현대인들의 건강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비만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고,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의 상당수가 음식 쓰레기로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뭐에? 있는지도 모르게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아까 얘기 나왔고, 5번. 냉장고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뭐 하자 그랬어? 마지막에 이거를 더 뭐 해봐야 된다? 더 알아봐야 한다라는 게 이거의 목적이야. 그러니 대답할 수 있어, 없어? 더 알아보자고 한 거니까 못하는 거. 5번 되겠고요. 2번.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자, 주장하는 글에 사용된 논증 요새는 주장, 근거, 이유가 있고, 글쓴이의 반박도 논증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얘기하는 거죠. 주장, 근거, 이유, 네 번째 글쓴이의 반박.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냉장고 사용 문화를 되돌아보고 이러한 문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근거가 몇 가지 있었니? 두 가지 있었잖아. 자,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거 근거 첫 번째였고, 그로 인해서 화석연료 소비가 증가한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사용한다. 맞죠? 자, 3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두 번째는 뭐였어? 냉장고에 보관되는 음식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대한 연구 자료하고 아까 뭐했어? 통계 자료. 미국의 비만율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랐다 같은 걸 활용하고 있죠. 4번. 글쓴이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반박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냉장고 문화가 지속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예측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랬지 부정적 결과를 예측했니? 예, 그건 안 했어요. 그래서 답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런 문제 좀 생각해 봐야 돼. 기억에 담겨있는 전제입니다. 기억이 뭐야? 앞에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에 우리의 냉장고 사용 문화를 되돌아보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자, 전제가 뭐니? 앞에 깔려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되면 냉장고를 뭐 하는 게 가장 좋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까? 냉장고 말고 마약으로 바꿔봐요. 그럼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써야 된다?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지, 마약은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돼?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자, 근데 냉장고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야 된대? 최소화시켜야 된대. 자, 그 전제가 뭐냐는 거야. 몇 번이야? 예, 3번이 돼야죠.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런데 뭐 하자는 거야?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라는 거. 아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했으면 마약을 안 쓸 수는 없어. 근데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요런 게 이렇게 그래서 저걸 찾아내는 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다시 네 가지 뭐 있었다고? 주장, 근거, 이유, 그 다음에 반론에 대한 반론. 이 네 가지 찾아보시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요. 어디로 갈까? 예술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로 갈까요? 10분 남았어. 얼굴이 오늘 수업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 두 번째 수업인데 그렇게 밝은 표정은 처음 보네. 아닌데 사실 뒤에 더 긴 거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겠어. 예술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가 있고요. 84쪽에 있어요. 어느 거로 갈래요? 예술작품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어? 수업 때. 84쪽으로 가세요. 나 이거 할래요. 84쪽에. 대단원에 있는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가야지.
이게 여러분 요 챕터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뺐어요. 진로에 대한 거 막 보면 농업에 관한 거, 뭐 IT 기술에 관한 거 막 이런 거 막 나오는데 미래의 꿈이 농사는 아니, 농사일 수도 있지. 왜? 한참 유행하는 게 요새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자, 예를 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유를 확인하시고, 예, 타당한지 아닌지를 따져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죠. 자, 19세기 중반, 애덤 스미스, 칼 막스, 막스 베버 같은 유럽 사회 이론가들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 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다른 세계에 전파하면 다른 세계가 이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했대.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명하죠. 애덤 스미스는 뭘 얘기한 사람이고? 애덤 스미스 뭐 한 사람이야?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자본주의.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막스 베버가 마르크스의 이론을 확대시킨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이후에 저런 유럽의 사회 이론가들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의 방법을 알고 있으면 이를 다른 세계에 전파하면 다른 세계가 이를 배울 수 있다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여러분 전제가 있지. 뭐야? 이러한 이론들이 뭐한 이론이라는 거야? 발전된 이론이다. 그래서 니네도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구조가 깔려있지, 전제가. 그들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 근대화를 저해하는 지역적 제도와 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제거한다면 근대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대화는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근대적인 사회로 나가야 돼. 이게 왜 더 발전된 거니까. 그 결과 유럽인들은, 자, 그 방법을 근데 어떻게 하는 거야? 지역마다 근대화를 다 시키려면 모든 것들이 다 어때야 돼? 지역마다 다르면 안 되고 어때야 돼? 같아지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미 어디에서는 근대화가 일어났어? 서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야, 아프리카 너네도 뭐를 받아들여? 서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일본 니네도 받아들여. 그럼 근대화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결과 유럽인들은 산업화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찾아 근대화를 가속화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유럽의 방식을 습득하며 추격을 시작했다. 예, 나옵니다. 이 세계사 쪽에서 유럽의 서구가 근대화를 세계에 전파시킨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제시하죠. 자, 유럽의 사회 이론가들은 유럽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서구 세계가 어떻게 근대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었는지를 연구했다. 오늘날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유럽인들이 근대화를 먼저 진행할 수 있었던 우월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자, 여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그러면 여기에 전제는 뭐야? 근대화가 발전된 형태라는 거는 인정. 그러니 우월성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현대의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런 연구가 전제부터 근데 여기 나오네. 전제가 뭐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유럽이 가장 먼저 근대화했기 때문에 유럽이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세계에서 오직 유럽만이 근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서구의 부상에 따른 서구의 세계 지배를 옹호하고 정당화해. 왜? 당연히 근대화를 시킨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야. 그런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 하는 거야? 너희 나라를 발전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일종의 식민주의라 그래요. 영어로는 콜로니얼리즘이라 그래요. 이게 일본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을 때 그 논리를 뭘 펴? 조선은 어차피 뭐 할 나라였다? 망할 나라였다. 그때 하필 일본이라는 근대화된 나라가 와서 조선을 오히려 어떻게 해줬다? 근대의 세계로 이끌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애들이 주장하는 거랑 똑같잖아, 지금 있는 거에서. 자, 하지만 서구의 부상과 서구의 근대화의 확산이, 자, 이게 여러분 그럼 뭐가 돼야 돼? 문제 상황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지. 유럽이 잘나서 유럽이 당연히 전 세계를 유럽식으로 만들어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자, 하지만 서구의 부상과 서구식 근대화의 확산이 다른 세계에 대한 우월성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즉, 유럽이 잘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된 거라는 주장은 뭐하다라는 거야? 잘못됐다라는 게 딱 들어와요,
지금 있는 거에서. 그럼 여기서는 그럼 뭐겠어? 유럽 뭘 찾아 어떤 근거를 대야 돼? 유럽이 근대화가 먼저 일어난 건 유럽 사람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줘야지. 찾아봅시다. 서구의 우월성과 서구식 근대화의 관점의 오류는 자, 아예 뭐라고 표현해놨어, 걔를? 오류라고 표현해놨어요. 1750년대 이전 아시아의 대부분이 유럽보다 산업적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명확하게 입증된다. 아시아가 유럽보다 그때는 훨씬 더 어떻다라는 거야? 발전돼 있었다라는 거야. 당시 사상과 문물의 교역을 포함한 세계 무역을 주도한 경제권 권력은 아시아에 있었다. 나 근데 이것도 좀 기분 나빠. 그냥 아시아라 그러지 말고 그냥 중국이라 해도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그 자존심 때문에 그걸 아시아라고 표현하고 있어. 이런 거. 당시 사상과 문물의 교역을 포함한 세계 무역적 경제가 아시아에 있었고 11세기 중국의 인구와 경제 성장은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자극할 정도였고 이러한 흐름은 1800년대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에 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경상으로 엄청난 양의 은을 소비했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양의 물자와 향신료를 생산했다. 그 다음에 7세기부터 11세기는 서구 간의 이슬람 세력의 확장도 두드려졌고 이슬람 제국은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 인도양 넘어 인도네시아까지 진출했고 그래서 종교가 뭐야? 인도네시아의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자, 아시아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의 무역상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다면 이슬람 제국은 엄청난 부를 지닌 아시아에 대한 유럽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다. 즉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원래는 유럽하고 어디하고 아시아하고 대륙에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 이슬람 세력이 있는 거잖아. 이 둘 사이를 지금 뭐 한 거야? 차단한 거고 아시아로부터 기술을 받았고 이슬람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중간 양쪽을 무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세력을 키웠어. 그러니까 유럽이 가장 뭐 했다라는 거야? 발전이 덜 됐었다라는 걸 얘기해 있는 거에서. 그로 인해서 유럽인은 세계 경쟁 중심이었던 인도양과 중국에 이르는 새로운 뭐를 항로를 발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니네 기억할 거야. 2학년 세계사에서 배운 거. 신학노개척의 원인이 됐던 이유가 직접적 원인이 뭐야? 십자군 전쟁 이후에 어느 나라가 확대해? 네. 오스만 투르크가 확장하죠. 중간에 무역을 어떻게 돼? 그래서 차단돼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잖아. 자, 그러면 1700년대 중반 유럽 일부 국가, 자, 첫 번째 근거는 뭐였어? 아시아가 원래 훨씬 잘 살았다라는 거. 두 번째, 중반 유럽 국가 일부의 발전 수준이 아시아 핵심 수준에 근접했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선진국에 속했던 아시아 선진국들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환경적 생태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부터 세계 여러 지역에 소빙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러분, 소빙기가 뭐야? 기온이 뭐 하는 거야? 빙하기처럼 일부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기후에서는 농업 생산량이 감소돼. 그러면 사람들이 굶어 죽겠지. 자, 그럼 잘 사는 나라가 힘드니? 아니면 원래 먹을 게 없던 나라가 힘드니? 원래 먹을 게 없던 나라? 아니지. 원래 잘 먹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급격히 쇠퇴하겠지. 원래 먹을 게 없던 사람들은 기온이 떨어져도 원래 먹을 게 없는 대로 적응했던 방법이 있는 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사회에서 기후변화는 단지 한 해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요인이었어. 자, 농업으로 세계를 재배했던 나라가 어디야? 아시아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시아가 더 쫄딱 망하게 된 거고. 자, 인류 변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후변화는 예측 불허와 천재지변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 이 시기에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서부 유럽이 아시아에 비해 근대화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었던 거는 바로 뭐 때문이다? 석탄 때문이다. 야. 자, 그러니까 이 뒤에 얘기는 굳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석탄이 있었지만 석탄을 활용할 줄 아는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석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지하자원이잖아. 지하자원은 능력으로 개발되는 거야? 아니면 랜덤이야? 랜덤. 그래서 발전한 나라가 어디야? 석탄이 지천에 널려있던 나라가 어디야? 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필연적이라는 거야? 우연적이라는 거야? 그래, 우연적이라는 두 번째 근거예요. 이거는 유럽이 발전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떠한 노력이라기보다는 여기에처럼 얘기한 대로 뭐야? 천재지변이라는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생산량 저하 플러스 석탄이라는 운빨이라는 거지. 있는 거에서 이 두 가지로 인하는 거지. 절대 유럽 사회가 더 발전해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있는 거.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여기 나오죠. 그래서 결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근대화는 결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당시의 기후 환경이랑 자원의 두 개가 우연찮게 합쳐진 우연의 결과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자, 그럼 주장은 뭐야? 이 사람의 주장은 서구가 우월해서 세계의 중심이 됐다라는 건 잘못된 거다. 근거 첫 번째, 원래는 아시아가 잘 살았어요. 두 번째, 이 모든 것들은 자원과 기후라는 우연의 결과다. 그래서 두 번째, 등등이 나옵니다. 자, 1번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용어가 바로 나오네. 반갑네. 몇 번? 2번. 아까 얘기했지만 11세기서부터 18세기 이후에까지를 자, 여러분 18세기, 11세기부터 뭐 유럽과 뭐 아시아 뭐 중간에 뭐 이슬람 세력이 오고 18세기 들어가지고 뭐가 석탄이 개발되는 데까지를 오죠.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수칙적으로 흐름을 연구하는 걸 뭐라고 배웠어? 우리 수업 시간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뭐라 그랬어? 시간을 통과하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불렀다? 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했었다. 그걸 여기서 써봐야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럽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없던 이유를 그래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시대별로 분석하고 있다. 통시적. 통시적이랑 비교의 대상이 항상 나왔던 용어가 뭐라 했어? 공시적이라 했어. 공시적이라는 건 통시적이 수직이라면 공시적은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들을 다양한 층위에서 옆으로 수평적으로 보는 걸 같고요. 자, 2번 윗글에 대한 내용의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가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2번 유럽의 사회 이론가들은 문화적 특성이 근대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좀 추론하셔야 돼요. 표현이 있는 그대로 나오지 않아. 자, 유럽의 사회 이론가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 지역의 특색을 없애야지만 근대화가 된다 그랬거든? 그럼 그 지역의 특색이 근대화를 뭐 하기 때문에? 저해하기. 이렇게 표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얘 맞는 말. 그 다음에 유럽의 우월성에 대한 식은 현대의 역사학자들에게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에헤, 이거 너무 쉽게 나왔다. 이거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3.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기억이 뭐였습니까? 서구의 부상과 서구 근대화의 확산이 다른 세계의 우월성에 관점은 잘못된 거죠. 근거 두 개잖아. 뭐였어 아까? 우연에 의한 거다. 그 다음에 원래 아시아가 잘 살았다. 다 몇 번?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 답 4번이죠. 서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기후하고 이런 거고요. 이해만 했으면 그냥 아주 쉽게 풀고. 자, 마지막 문제 하나 갑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에 대한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위에 거는 여러분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야. 주장, 객관적 자료인 근거, 주관적 요인인 이유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근거가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어. 근거는 신뢰할 만한 거. 자, 여기다가 신뢰성. 그 다음 두 번째, 공정성. 그 다음에 주장과 근거를 연결한 이유가 납득 가능한지. 이거를 뭐라 그런다? 타당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조건 나오네요. 자, 우리가 얘가 합당한지 안 한지 논증 근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려면 일단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건 뭐야? 출처가 명확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약자에게 뭔가를 강요하거나 희생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일방적인 의견은 아닌지. 그 다음 세 번째, 주장과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못생겼다라는 근거를 댈 거야. 선생님 못생겼어요. 주장이야. 근데 신발이 싸구려니까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타당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자,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자, 글쓴이는 유럽이 근대화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세계에 대한 유럽의 우월성이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는 주장.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하는 근거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와 석탄 이용이 영국의 지리적 이점을 제시한다. 예, 근거 맞고요. 자, 18세기 전후의 전 세계의 경제 상황과 세계사적 흐름에 대한 자료의 정확한 출처를 제시했다라면 신뢰성이 높아지겠군. 자, 신뢰성은 출처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제시가 안 돼 있으나 앞에 있는 거에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글쓴이가 논증을 전개하며 유럽 사회의 이론가들에게 지닌 견이나 유럽 근대화 과정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료였다라면 설득력이 있겠군. 근거를 지금 두 가지 되는데 더 들어주면 전문가 견해나 이런 거 들어주면 어때? 더 좋겠죠. 5번, 글쓴이는 자신이 제시한 근거와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를 바탕으로 증기기관이 군사적으로 활용되면서 영국이 세계 지배에 나섰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있군. 여러분, 증기기관이 전쟁에 사용됐다? 야, 그게 나오긴 하거든요, 뒤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다라면 얘는 누구를, 영국이 세상 다른 나라보다 뭐하다는 근거야? 우월하다라는 근거로 써야지. 영국이 우연하게 증기기관으로 전쟁에서 활용했다라는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여러분, 이 논리적인 구조의 말들을 연결을 잘 보셨어야 돼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하하, 이게 여러분 1시간 반도 사실 많이 할 게 없네. 이렇게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답지까지 뒤에다가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있는 거. 고등학교 문제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 문제집, 아이고, 이런 거 찍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무료 나눔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굳이 이거를 막 깊이 있는 교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사가지고 뭐 고민하지 말고 지금처럼 딱 와서 필요한 것들만 딱딱딱딱 들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경험 삼아서.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20분 남았죠? 여기서 마치도록.